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사장의 마지막 절인 표준화된 척도에 관해서 노가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쉬우니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의 사절에서는 이제 연구자가 척도를 그 개발하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척도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연구자가 개발하는 대신에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준화된 척도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척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옷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 이제 양장점이나 양목점을 찾아가지고 치수를 맞춥니다. 치수를 맞추고 이제 가봉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옷을 하나 맞춥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사절에서 설명한 척도를 이제 연구자가 개발하는 것과 비슷하겠고, 그 대신에 옷을 이렇게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가서 맞추는 대신에 이제 기성복 중에서 옷을 고르는 것입니다. 즉 기성복, 이미 만든 옷을 진열해 놓은 그런 거 가게에 가지고 내게 맞는 옷을 고르는 것, 그것이 바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할 경우에 좋은 점은 무엇인가? 뭐니 뭐니 해도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준화된 척도를 하나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척도를 하나 개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가 큰 연구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문에서 보면은 이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한 커다란 그 논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척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고, 사실 또 실제로 우리가 연구할 경우에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표준화된 척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자아 존중감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자아 존중감을 재는 척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척도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척도집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집에 보면은, 이 척도집이라는 것은 여러 척도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척도를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척도집이라고 부르는데, 그 척도집에서 이제 보고서 거기 이제 자존감이면 자존감에 대한 척도를 봐서 거기서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맞는지를 살펴봐서 그 연구자에게 맞는 것 같으면 자존감감 척도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거기에 없다,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문헌, 예를 들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의 그 부록에 보면은 그 척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또는 어떤 연구 보고서 이거 뒤에 있는 부록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척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거기에도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검사해 본다든지 또는 그 다른 거 문헌을 조사해 봄으로써 이 표준화된 척도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그 표준화된 척도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화된 척도, 표준화된 측정도, 이것이 바로 표준화된 척도를 의미하는데, 표준화된 척도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척도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명한 이런 거 이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이런 거 척도가 이제 인정을 받은 것, 그런 것을 갖다가 표준화된 척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척도집의 예를 한번 그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된 척도집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척도집인데,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권마다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제1권에서는 부부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 아동과 관련된 그런 척도를 소개하고 있고, 제2집에서는 성인과 관련된 척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 척도를 찾아가지고 번역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된 척도집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사회복지 척도집이고, 또 이제 그 노인과 관련된 그런 척도집도 따로 있고, 또 그에 또 어떤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거 척도집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중에는 여러 가지 척도집이 나와 있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쓰이는 척도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 예인데 학교 적응 유연성이다. 그럼 학교 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기존 척도인데, 거기 보면은 이 척도를 그 원래 그 개발했을 경우에 이 목적이 뭐냐, 그리고 소개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채점 방식, 이제 이 당시에 그 척도를 개발할 때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 그리고 뭐 신뢰도와 타당도, 이 신뢰도와 타당도는 나중에 이제 6장에서 저희 교재 6장에서 배울 것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척도의 출처, 척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원래 이 척도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부분에 이제 그 척도의 이렇게 내용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경우에도 학교 적응 유연성 척도이고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22개의 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걸 생각하면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2개의 지표로 구성되는데 내용이 전부 다 보면은 뭐 무슨 내면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느낌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수가 아니라 척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22개의 문항 전문 용어로는 22개의 지표로 된 척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척도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워드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약간 이것은 여담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척도집은 그 대부분의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뭐 복지기관에도 이런 척도집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학교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과사무실에서도 이런 척도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하다가 이 사회복지 척도집을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도서관이나 또는 복지관에 가셔가지고 좀 빌려서 잠깐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척도집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도 좋은데 척도집이 약간 비쌉니다. 비싸고 여러분들이 이 실제 척도집을 구한다 그래도 이 척도집을 많이 사용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척도집을 사가지고 내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할 거다. 그럴 경우에는 사셔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석사논문을 쓴다, 박사논문을 쓴다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런 용도를 위해서 많이라면은 그냥 구입하지 마시고 도서관이나 그런 복지관에서 그 빌려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화된 척도를 고를 경우에 따져볼 점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자존감이라는 척도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척도집에 보니까 그 자존감에 대한 척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척도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 또 어느 경우에는 자존감에 대한 척도가 A라는 학자가 개발한 척도가 있고 또 B라는 사람이 개발한 척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선택할 경우에 따져볼 점인데 보면 첫 번째가 척도의 길이입니다. 척도가 너무 길게 되면은 어느 대상자의 경우에는 척도가 너무 길게 되면은 적절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따져보는데 문항이 90개더라. 그러면 문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이 척도가 이제 그 대상자가 완성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런 것을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도에는 문항의 표현이 굉장히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이제 연구하는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척도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의 길이하고 이 척도에 나와 있는 이런 문항이나 내용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냥 지나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사실은 그 척도라는 것은 이 표준화된 척도라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길이하고 거기 척도의 내용이 또는 문항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런 것을 따져 보신 후에 그 척도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의점인데 어느 경우에는 척도를 개발한 사람이 적용한 그 대상자하고 연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제가 그 대상으로 하려는 사람하고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척도,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학교 적응 유연성을 제가 이제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개발한 그 원래의 대상은 뭐 중학생입니다. 뒤가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제 중학생이라고 그럴 경우에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하는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이제 원래 개발한 사람의 대상은 중학생인데 나는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연구한 것을 갖다가 초등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려해 봐가지고 그냥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건 보니까 중학생에게는 적합한데 초등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그럴 때는 저 척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개발한 사람이 그 연구한 대상이나 또 연구 환경 그런 거하고 제가 지금 이제 연구하려는 대상이나 연구 환경이 크게 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의 척도를 즉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한번 유의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간에 사장은 좀 여러분들이 뭐 용어가 복잡해서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 사장인데 그동안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사장을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